그 누구도 뚫을 수 없다던 북한의 해킹 감옥에서 한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시체라도 내 앞에 갖고 오라고 명령을 내린 전례 없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통 고위층 탈북 시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지만 이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러시아까지 협조 요청을 하며 국경봉 세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남자가 김정은의 비밀 금고에 돈을 채워준 북한 최고의 해커이기 때문입니다. 3조 원을 훔쳐낸 그 손으로 이번엔 자신의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북한의 촘촘한 감시망을 뚫고 일가족이 함께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사용한 기상천외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커의 목숨을 건 가족 구출 작전,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1초만 시간 내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림철진입니다. 38살 북한 정찰총국 소속 천재 해커였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추운 밤 중국 단둥의 한 북한 식당 지하실에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지하 3m 깊이의 그 비밀 공간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디지털 요새였습니다. 12평 남짓한 방에 컴퓨터 50대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10명의 해커들이 12시간씩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저희는 만능의 보검이라 불리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심 외화벌이를 담당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모니터 5개를 동시에 켜놓고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는 독일의 한 은행 보안 시스템을 뚫고 있었습니다. 방화벽을 우회하며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는 작업이었죠. 두 번째 화면에서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의 취약점을 찾아 비트코인 지갑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서는 더욱 섬뜩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통장 잔고, 가족관계, 심지어 병원 진료 기록까지 모든 것을 들여다보며 남조선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곳인지 증명하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네 번째 화면에서는 온라인 게임 속 희귀 아이템들을 대량 생산해 중국 게이머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상의 캐릭터들을 조작해 무기와 장비를 만들어내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죠. 다섯 번째 화면에서는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통일부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기밀 문서들을 빼내는 일이었습니다. 15년간 이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매일 12시간씩 1년에 360일을 이 지하실에서 보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평양에 있는 아내와 11살 딸 수연이 8살 아들 민혁이를 만날 수 있는 건 설날 단 이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 47분 평소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지하실 철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조장이 아니라 평양에서 직접 내려온 정찰총국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지들, 긴급 명령이다. 모든 해커들이 동시에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15년간 해커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간부가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 직접 내리신 특별지시다. 그 순간 지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위원장의 직접 지시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목표 금액은 3조 원이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조 원이라고 했나요? 지금까지 해본 해킹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간부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성공하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 미션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이미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해온 작전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저희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들에게 구직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귀은행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구직서였지만 첨부 파일에는 악성 코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인사팀 직원 한 명이 호기심에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 순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모든 컴퓨터가 저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12개월간 저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시스템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어느 계좌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 보안 프로토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보다 어떻게 3조 원을 빼낼 것인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북한의 최고 천재 해커인 저의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무려 5조 원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3조 원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저녁, 저의 명령으로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 보안실에 있는 특수 프린터를 고장내는 것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모든 고액 거래 내역을 디지털과 동시에 종이로도 출력해 보관했습니다. 해커가 디지털 기록을 조작해도 프린터 출력물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프린터까지 해킹했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47분, 보안실 프린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제가 원격으로 고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 하필 목요일이었을까요? 방글라데시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일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의 특징이죠. 일요일에는 출근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프린터를 고장내면 직원들이 퇴근한 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부터 저희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명의로 3조 원을 제3국 은행들로 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의 여러 은행 계좌로 돈을 분산시켰습니다. 완벽한 시차 계산이었습니다. 프린터 고장을 발견한 건 금요일 아침 8시 45분이었습니다. 당직 직원이 보안실을 점검하다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긴급 통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수십억 달러 인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휴일이었고 뉴욕에 전화를 걸어도 시차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방글라데시에서 뉴욕으로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토요일 아침이었고 은행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일요일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뉴욕은 여전히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국 은행들도 휴일이었죠. 결국 월요일이 되어서야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3일이 흘렀고 3조 원은 세계 각국의 은행 계좌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하실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성공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그 이유는 3조 원을 훔쳐도 저희가 받을 건 여전히 월 15만 원뿐이었으니까요. 조장이 다가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돈 세탁이 시작이다. 3조 원을 훔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 세탁이었습니다. 훔친 돈을 김정은 위원장의 비밀 금고로 옮기려면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완벽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먼저 3조 원을 50개국 200여 개 은행 계좌로 분산시켰습니다. 한 계좌당 평균 150억 원씩 나누어 보관했죠. 그 다음 단계가 핵심이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세탁이었습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의 협력 업체들이 해당 계좌의 돈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암호화폐는 거래 추적이 어렵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 후 중국 단둥과 마카오의 카지노들을 이용했습니다. 협력 업체들이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카지노 칩으로 교환했습니다. 몇 시간 도박을 하는 척하다가 다시 현금으로 바꾸면 출처가 완전히 세탁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 무역회사들이 석탄 수출 대금이나 해외 IT 용역비 명목으로 정식 송금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 무역 수익이었지만 실제로는 해킹으로 훔친 돈이었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3조 원 중 약 70%인 2조 1천억 원이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30%는 중간 업체들의 수수료였습니다. 세탁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던 어느 날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국 거주 탈북민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3만여 명의 개인정보는 이미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었거든요. 김영희 씨 42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67만 원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기록이 3건 있었고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역시 남조선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씨 35세였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월 18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제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많은 탈북민들의 정보를 뒤졌습니다. 일부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탈북민 가족들이 놀이공원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부모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건 조작된 사진이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조선 정부가 탈북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숨기기 위해 만든 선전용 사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한 탈북민 가족이 넓은 아파트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있었고 냉장고도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두 거짓이다. 실제로는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것이다. 제가 해킹으로 확인한 통장 잔고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진실이었습니다. 저런 행복한 모습들은 모두 남조선 정부의 조작된 선전물일 뿐이었죠. 우리 공화국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가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래도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조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철진 동지, 이번 3조 원 해킹 성공을 기념해서 위에서 특별 휴가를 주셨다. 평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와라. 1년 만에 듣는 가족 소식이었습니다. 3조 원을 성공적으로 해킹했지만 특별 보너스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월 15만 원이 전부였죠. 하지만 1년 만에 받은 3일간의 특별 휴가는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 해킹을 성공시킨 동료 김철민, 이성호, 박만수도 모두 특별 휴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평양행 기차를 타기 전 저는 단둥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보너스는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 줄 조그만 선물이라도 사고 싶었습니다. 한 달 월급을 모아 수연이에게는 중국산 인형을, 민혁이에게는 장난감 자동차를, 아내에게는 손목시계를 샀습니다. 14시간의 기차 여행 끝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중구역 근처 2층짜리 연립주택, 그곳이 제 가족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니 아내 미숙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저의 야윈 모습을 보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살 민혁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커진 모습이었지만 아빠를 낯설어 하는 듯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 고작 10번밖에 만나지 못한 아버지였으니까요. 11살 수연이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어주자 수연이가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뭘 숨기고 있니?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내민 것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서툰 솜씨로 그린 남자 그림이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컴퓨터 앞에 앉은 모습이었죠. 아빠 그림이야. 매일 밤 아빠 생각하면서 그렸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1년 내내 아버지를 그리며 그리워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혁이도 자신의 보물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써뒀어. 매일 하나씩 썼어. 종이 조각을 펼쳐보니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언제 와? 아빠 건강해? 그 같은 글들이 어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365개의 종이 조각, 1년 내내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내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제 베개를 안고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반지도 목걸이로 만들어 항상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당신이 없는 365일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른다는 아내의 말에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모두 함께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아침이 왔습니다. 민혁이가 아빠 언제 또 오냐고 제 바지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내년에 또 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연이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제게 주었습니다. 가족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우리 가족이 매일매일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 아내가 우리는 평범한 가족처럼 매일 함께 살 수는 없을까?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단둥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요? 단둥으로 돌아온 날 김철민이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조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이 놈이 탈북을 시도했다. 지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나머지 해커들은 모두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의 배신이었습니다. 이틀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철민이 압록강을 건너다 체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평양에서 온 간부가 우리를 집합시켰습니다. 반역자 김철민은 조국을 배신한 죄로 공개 처형됐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철민의 아내와 8살 아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몰래 김철민의 숙소를 찾아갔을 때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텅 빈 방 한가운데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8살 아들 민혁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다면 민혁이도 저 작은 신발의 주인처럼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또다시 탈북민 해킹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서울에 사는 탈북민 이정수 씨 가족의 컴퓨터를 해킹하던 중 저는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었는데 이전에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조작된 것 같지 않았죠? 아이들의 웃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부모들의 표정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실제로 촬영된 것들이었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라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조선의 탈북민들이 실제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때 제 컴퓨터에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김철민이었습니다. 처형당하기 전에 미리 예약 전송해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철진아, 네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만큼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남조선의 탈북민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 제발 너의 아이들만큼은 이런 세상에서 키우지 마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라. 메시지를 읽고 있는데 조장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철진 동지, 앞으로 해커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김철민 같은 배신자가 또 나오지 않도록 말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5년간 조국을 위해 충성해왔지만 결국 저희도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3조 원을 성공시켜도 월 15만 원만 주면서 이제는 저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철민의 8살 아들 신발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 민혁이와 딸 수연이가 그 아이처럼 끌려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제 가족만큼은 이런 공포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양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올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촘촘한 감시망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해답은 제가 가장 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해킹이었습니다.
15년간 북한을 위해 해킹했던 그 기술로 이번에는 제 가족을 구해내기로 했습니다. 김철민의 죽음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해커였지만 속으로는 가족 탈북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탈북 자금 마련이었습니다. 매일 밤 동료들이 잠든 후 저는 몰래 암호화폐 해킹을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거래소들을 타겟으로 잡았죠. 하루에 10만 원씩, 한 달에 300만 원씩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은 중국 단둥의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바꿔 저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추적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죠. 두 번째는 가족들과의 비밀 연락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 미숙이에게 직접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통신이 감시당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직장인 평양 방직 공장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업무용 메시지 시스템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숨겨뒀습니다. 겉으로는 업무 지시사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탈북 계획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달 15일 새로운 작업 지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 완료 시까지 대기 바랍니다. 아내는 똑똑했습니다. 15년 동안 해커인 남편과 살아온 그녀는 이 메시지의 진짜 의미를 알아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탈북 루트 확보였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한국까지 가는 안전한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정원과 연결된 탈북 브로커들의 네트워크를 해킹으로 조사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루트는 단둥 베이징 태국 한국 순이었습니다. 가족 4명이 함께 이동하기엔 너무 위험했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험난한 탈북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NGO 단체가 운영하는 비밀 루트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옌지에서 출발해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국 해안까지 가는 선박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 추적 시스템 무력화 준비였습니다. 탈북이 발각되면 즉시 추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15년간 북한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다뤄온 전문가였습니다. 국경수비대의 통신망, 공안의 수배 시스템, 심지어 김정은에게 직보되는 긴급상황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탈북 당일에는 이 모든 시스템을 동시에 마비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최소 12시간은 추적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7월 마지막 대형 해킹 작전이 주어졌습니다. 일본 도쿄의 미쓰비시 은행을 타겟으로 한 1조 원 해킹이었습니다. 조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번 작전이 성공하면 김정은 위원장께서 직접 표창을 내리실 것이다. 하지만 저에게 이 작전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해킹이 될 것이었습니다. 해킹 준비를 하면서 저는 몰래 자신만의 백도어를 심었습니다. 언제든지 북한의 해킹 시스템을 역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7월 1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내에게 보낸 암호 메시지의 날짜였습니다. 평양에서 미숙이와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해킹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초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47분 미쓰비시 은행 해킹이 성공했습니다. 1조 원이 북한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리고 다시는 그 지하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5년간의 해커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 해킹 실력은 가족을 구하는 데만 사용될 것입니다. 중국 단둥 기차역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평양에서 온 신호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무사히 출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7월 16일 새벽 2시 평양 만수대 집무실에 긴급 상황이 전파됐습니다. 위원장님 림철진이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이 잠에서 깨어나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5년간 3조 원을 비롯해 수십조 원을 벌어들인 최고의 해커가 탈북을 시도한 것입니다. 무조건 잡아오라, 시체라도 갖고 오라. 김정은의 명령이 떨어지자 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국경수비대, 공안부, 정찰총국이 모두 동원됐습니다. 역사상 이런 규모의 추격작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림철진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중국 단둥 기차역에서 아내 미숙이와 수연이, 민혁이를 만났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가족들이었지만 인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준 후, 저는 가족 4명을 데리고 미리 준비해둔 중국인 신분증으로 베이징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새벽 4시 30분 평양에서 첫 번째 추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경수비대의 통신이 모두 마비됐습니다. 공안부 컴퓨터 시스템도 다운됐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에게 직보되는 긴급 상황실 네트워크까지 먹통이 됐습니다. 제가 15년간 심어둔 백도어들이 일제히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이놈이 우리 시스템을 역이용했다며 분을 이기지 못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자신들이 키운 최고의 무기가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 총구를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추격은 국경을 넘어 계속됐습니다. 중국 공안과 북한이 합동 수색작전을 벌였습니다. 작전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너무 심해 중국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일단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벗어나야 해서 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측은 베이징 공항 모든 출국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명색이 북한 최고의 해커입니다. 모든 추격을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며 저는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후 3시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북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림철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려주겠다. 저는 전화를 끊고 유심카드를 부숴버렸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국 공항에 북한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지 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해 추적해온 것입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급히 변장을 했습니다. 11살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잡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오후 6시 방콕에서 부산행 미립 국선을 탔습니다. 40명이 탈 수 있는 작은 어선에 80명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도 추격은 계속됐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동해상에 긴급 배치됐습니다. 중국 해경까지 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림철진 한 명 때문에 북한 전체 보안망이 무너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해킹 시스템의 모든 비밀을 가진 채로 적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북한의 치부가 다 드러날 것이다. 김정은의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7월 18일 새벽 4시 한국 부산 해안에서 30km 떨어진 지점에서 한국 해경이 미립국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해경입니다. 안전합니다. 그 순간 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간 해킹으로 공격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저와 제 가족을 구해주고 있었습니다. 8살 민혁이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매일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래, 이제 매일 함께 있을 거야. 북한 전역을 뒤흔든 72시간의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분노는 계속될 것입니다. 림철진이 가진 북한 해킹 시스템의 모든 정보가 한국 정부에 넘어간다면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완전히 무력화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커가 적국으로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부산항에 도착한 순간 저희 가족이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밤인데도 도시 전체가 불야성이었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무수히 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1살 수연이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정말 남조선이야? 8살 민혁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아내 미숙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15년간 해킹으로 한국을 공격해왔지만 실제로 본 한국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곧바로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림철진 씨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의 정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북한 최고의 해커, 15년간 수십조 원을 훔쳐온 장본인. 한국 정부가 긴장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적국의 사이버 전력 핵심 인물이 모든 비밀을 가진 채로 넘어온 상황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은 하나원으로, 저는 국정원 안전가옥으로 분리됐습니다. 다시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2달간의 치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8시간씩 조사관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구조, 주요 타겟, 사용된 기술, 김정은의 지시사항까지 모든 것을 털어놔야 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사이버 공격을 할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가장 아끼는 해킹 조직은 어디입니까? 수백 개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한국을 공격했던 그 기술과 정보로 이제는 한국을 지키는 일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매일 밤 9시에는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민혁이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하나원에 있는 가족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치킨 같은 음식들이 매일 나왔고 개인 화장실과 따뜻한 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전화로 여기서 컴퓨터도 배우고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2달간의 조사가 끝나고 드디어 하나원에서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2달이 짧은 시간 같았지만 저에게는 2년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1달 후 먼저 퇴소했습니다. 저는 3달 더 특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북한 최고 해커였던 만큼 더 철저한 사회 적응 교육이 필요했거든요. 2024년 12월 드디어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제안한 직업은 북한 사이버 위협 분석 자문 연구원이었습니다. 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5년간 조국을 위해 해킹했던 그 기술로 이제는 진짜 조국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마련된 아파트에서 가족 4명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연이와 민혁이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컴퓨터 시간에 1등했어. 민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나 봅니다. 아빠, 나는 영어 시간에 발표 잘했어. 수연이도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직 저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정은이 림철진을 꼭 죽이라는 암살 명령이 저에게 내려져서 저는 국정원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저희 가족은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웃으며 학교에 다니고 저는 매일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15년간 수십조 원을 훔쳐도 가질 수 없었던 진짜 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일상.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 가족의 자유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